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마을의 오래된 성황당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어느 날 밤, 아버지와 함께 차를 타고 가다가 성황당이라는 곳을 지나쳤어. 아버지께서는 갑자기 차를 세우시고 그 건물을 가만히 바라보셨어. 그러더니 당최 알 수 없는 경험이라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어. 아버지께서는 모험을 좋아하셨는데 국민학교 시절 친구들과 함께 산과 들을 누비며 뱀이나 작은 동물을 잡으러 다니셨다고 해. 그날도 친구들과 함께 어딘가로 향하다가 어떤 나무에 금줄이 묶여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대. 마을에는 오래된 성황당이 하나 있었는데 그곳을 관리하는 무녀가 길을 자주 잃어버려 나무마다 금줄을 묶어두고 성황당을 찾아갔다고 해. 아버지와 친구들은 그 금줄을 따라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 그렇게 금줄을 따라가다 보면 성황당에 도착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며 열대 때쯤에 금줄을 따라갔을 무렵 성황당이 보였대. 그런데 성황당은 매우 기괴한 모습이었어. 석가래가 무너지고 문짝은 녹이 슬어 간신히 붙어 있었는데 손을 대면 바스라질 것만 같았대. 아버지와 친구들은 뭔가 이상한 느낌을 받았지만 우두머리 친구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진 사람이 저기까지 갔다 오는 걸로 하자라고 제안했고 그 제안을 받아들였어. 결국 아버지가 걸려 성황당 쪽으로 다가가는데 점점 등골이 서늘해지고 눈이 따가워지는 느낌이 들었대. 아버지는 성황당 문 앞에 서서 무서움을 느꼈지만 문틈이 궁금해져서 눈을 가져갔어. 그런데 그 안에는 머리를 산발하고 피칠갑을 한 여자가 있었어. 그 여자가 갑자기 머리를 획 돌려 아버지와 눈이 마주쳤고 문을 향해 기어오기 시작했대. 아버지는 소리를 지르며 도망쳤고 친구들도 덩달아 도망쳤어. 이상한 점은 올라올 때 보였던 금줄들이 보이지 않았다는 거야. 결국 산비탈을 따라 내려가다가 겨우 금줄을 찾아 내려왔는데 무녀가 올라오고 있었다고 해. 그날 아버지와 친구들은 부모님께 혼쭐이 났고 이후 그 산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고 해. 들리는 소문에 따르면 도망쳐 내려올 때 마주쳤던 무녀가 불의의 사고로 비명행사했다는 것이었어. 아버지께서는 지금도 성황당을 싫어하시는데 교회를 다니셔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아마 어릴 적 치기에 어린 모험을 하다가 만난 그 사건 때문이 아닐까 싶어. 두 번째 이야기, 실종. 진태의 눈앞에서 바늘이 꿈틀거렸어. 허공에 떠오른 실달에 속 흑색 실도 함께 올라갔지. 진태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지만 바늘은 한치의 떨림도 없이 실을 끌어당겼어. 공포가 밀려왔지만 진태의 몸은 뱀을 본 쥐처럼 움직일 수가 없었어. 떨리는 손가락과 감겨지지 않는 눈꺼풀, 신음소리만이 진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꿈이야, 꿈일 거야. 뺨을 때리면 깨어날까? 벌떡 일어나 소리치면 끝날까? 하지만 몸은 무겁기만 했어. 가위라도 눌린 걸까? 버둥대던 진태는 입술을 깨물며 정신을 차리려 했어. 하지만 이건 단순한 가위 눌림이 아니었어. 입안에서 움직이는 바늘이 신랄하게 아프게 찔러댔고 실은 이미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어. 진태는 자신의 안에 희영이 헐떡이는 소리와 함께 서 있는 것을 보았어. 희영의 얼굴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었고 눈은 물기가 없었어. 주방에서는 언제부터인지 모를 된장찌개가 끓고 있었지. 갑자기 희영의 기억 속에 있던 노인의 목소리가 떠올랐어. 국이 식었어, 데펴줘. 식은 거 싫어. 분노에 찬 희영은 노인의 말에 반응하며 주방을 향해 걸어갔어. 불타는 고통의 희영의 얼굴은 창백해지고 그녀는 무엇인가를 놓치고 말았어. 아이가 말했다. 나쁜 일 하면 안 된대, 안 돼. 과거의 한순간으로 돌아가 희영은 남편 진태의 의도를 발견했어. 분노에 찬 그녀는 남편의 차량 번호를 알아내 그의 행적을 추적했어. 그리고 마침내 그들의 불륜을 목격하게 돼. 그들이 함께 보낸 장소, 그들이 남긴 흔적들은 희영의 분노를 불러일으켰지. 현실로 돌아온 희영은 주방에서 사는 듯한 고통을 느꼈어. 아이가 말했다. 엄마, 할머니가 거짓말하면 안 된대. 희영은 그 말에 잠시 정신이 돌아왔어. 그러나 희영의 손이 아이의 입을 막았어. 아이에게 뭔가를 말하며 희영은 또 다른 비밀을 품게 되었지. 세 번째 이야기, 검은 문. 저는 올해 21살 된 남성입니다. 이 일은 3년 정도 전의 일로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제가 마음을 바꾸게 된 사건입니다. 이야기는 저희 아버지가 꾸신 악몽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어느 날부터 아버지는 꿈자리가 뒤숭숭하셨는지 잠꼬대를 하며 꿈을 꾸다 잠에서 깨어나시곤 했습니다. 마침 그때 저는 시험 기간이었기에 밤을 새고 공부를 했는데 아버지의 잠꼬대가 너무 무서워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꿈을 하루 이틀 꾸는 것도 아니고
매일같이 그러시다 보니 저는 궁금해져서 아버지께 여쭤봤습니다. 아버지의 말로는 어떤 기이한 생물과 싸우는 꿈이라고 하시더군요. 그런데 매번 괴물의 형태는 다른데도 비슷한 곳에서 정체 모를 큰 검은색 문으로 아버지를 끌고 가려는 꿈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아버지께서는 왕년에 권투를 하셨던지라 매번 괴물에게 승리를 거두셨다고 하시더군요. 여기까지만 해도 저는 그냥 특이한 꿈을 꾸셨구나 하고 넘어갔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 일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반찬 공장을 하십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반찬 공장에서 반찬을 사서 장사를 하시는 스님 한 분이 계십니다. 스님이신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자식이 있고 술과 고기를 즐기시는 파괴승 같은 분이랄까요. 철학원도 하셨고 종종 기도하러 산에 한 달이 넘게 들어가 계시기도 하는 특이한 분입니다. 어느 날 그 스님이 아버지와 술을 마시겠다며 저희 집에 찾아오셨습니다. 저희 집이 좀 작다 보니 저는 부모님과 한 방을 썼었습니다. 그런데 그 스님이 방에 들어오시더니 대뜸 아니 여기 자리가 너무 안 좋은데 여기서 자면 안 좋은 꿈 꾸지 않나? 아버지는 아무래도 자존심이 상하셨던 것인지 악몽은 무슨 난 그런 거랑은 거리가 멀어. 하지만 스님은 끝까지 마음에 걸리셨던지 술을 다 드시고 돌아가시면서 부적을 쓴 후 숯을 탄 물에 녹여 아버지께 마시라고 건네셨습니다. 아버지는 은근히 악몽이 신경 쓰이셨던 것인지 드시더라고요. 신기하게도 아버지는 그날 이후로 악몽을 꾸지 않으셨습니다. 문제는 그 대신 제가 악몽을 꾸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죠. 제 꿈은 조선시대가 배경인 꿈이었습니다. 저는 인육시장의 아기를 유괴해서 팔아넘기는 범죄자였죠. 꿈속에서 가정집에 몰래 들어가 갓난아기를 훔쳐오는데 갑자기 아이의 어머니가 눈을 떴습니다. 깜짝 놀란 저는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말았습니다. 아기를 인육시장에 팔아치우는 것도 살인임은 틀림없지만 어쨌거나 직접적인 살인은 처음이었던 저는 기분이 나빠져서 아기를 인근 개울가에 던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마음을 고쳐먹고 성실한 나무꾼이 되어 속죄하며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이나 지났을까요? 저는 팔도의 모든 산을 돌아다니며 나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저는 어쩐지 눈에 익은 산에 오게 되었습니다. 오싹한 기분이 들어 돌아가려는데 눈에 개울가가 들어왔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잊고 있던 그 사건이 갑자기 기억나며 알아차렸습니다. 이곳이 그곳이구나. 불길한 예감에 저는 도망치기 위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달려도 한 곳을 맴도는 것 마냥 그 개울가로만 돌아오는 것이었습니다. 지친 제가 숨을 헐떡거릴 무렵 눈앞에 갑자기 물에 팅팅 부른 아기의 익사체가 나타나고 온몸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개울에서 그 아이의 어머니가 나와서 제 손목을 덥석 붙잡았습니다. 같이 가자 너무 외로워. 그 여자에게 손을 끌려가 하반신이 물에 잠길 무렵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반대쪽으로 휙 비트는 순간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이 너무 생생해서 섬뜩하기까지 했지만 평소 귀신을 믿지 않았던 저는 그냥 다시 잠을 청했죠. 그리고 저는 또 다시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꿈을 꾸게 되었습니다. 저는 용케 개울가에서 벗어난 것인지 용하다는 무당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묘하게 마음이 가는 무당이 있었습니다. 배구같이 하얀 피부에 새끼가 넘치는 이목구비를 가진 마치 유혹하는 것 마냥 아름다운 여자였습니다. 저는 그 무당에게 사정을 털어놓았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이야기를 듣고 힘을 내라며 저에게 음식을 권했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덥석 음식을 집어들고 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넋을 잃고 계속 음식을 먹고 있는데 갑자기 파란 독포를 입은 선비 한 분이 나타나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당장 그만두시오. 그것을 먹으면 안 돼요. 라며 말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시하고 계속 먹었죠. 그런데 그 순간 갑자기 모든 세상이 느리게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눈은 빠르게 돌아가는데 귀에선 멍하게 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선비는 여전히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먹지 말라고 하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무당을 봤는데 무섭기 그지없게 무당은 눈알이 튀어나오도록 눈을 치켜든 채 입이 찢어져라 웃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무당의 뒤에 검은색의 큰 문이 열렸고 무당은 제 손목을 잡고 그 문으로 끌고 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까 개울가에서의 꿈이 생각나온 힘을 다해 몸을 뒤틀었고 다행히 그 방법이 통해 극적으로 꿈에서 깨어났습니다. 꿈에서 깨니 온 몸에서 식은땀이 흐르고 숨이 가빴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너무 피곤했던지라 저는 다시 잠을 청하고 말았습니다.
이번에는 꿈의 무대가 현대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저는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집으로 오는 골목길 허공에서 엄청나게 큰 검은 문이 활짝 열리더니 마치 진공 청소기처럼 저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까는 물리적인 힘이라 저항할 수 있었지만 이번에는 그냥 허공으로 빨려 들어가는 것이라 꼼짝없이 죽는 것이라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아버지가 저를 깨우셨습니다. 그리고는 하시는 말씀이 너 도대체 무슨 꿈을 꿨냐? 옆에서 자는데 내가 섬뜩한 목소리로 웃으면서 나랑 같이 가자라고 말하길래 놀라서 깨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3번이나 비슷한 꿈을 꾸고 나니 너무나 무서워서 잠을 잘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 날에도 비슷한 악몽이 저를 덮쳤고 아버지는 전에 그 스님에게 상담을 하셨습니다. 스님은 우리 집에 오시더니 휘리릭 달마도를 한 장 그리시고는 방에 걸어두라고 말씀하시더군요. 그리고 너무나 신기하게도 그 이후로 저도 아버지도 악몽을 꾼 적이 없습니다. 도대체 그 꿈은 무엇이었을까요? 아버지는 싸워서 이기셨고 저는 겨우 저항만 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 그 검은 문으로 끌려 들어갔다면 지금쯤 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동안 귀신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저마저 귀신을 믿게 된 너무나도 무서운 경험이었습니다. 4번째 이야기 아름다웠어. 친척들 중 모두 싫어해 고독하게 지내던 A씨라는 분이 계셨다. 나는 중학생 시절 그 A씨가 좋아 자주 그 댁에 놀러 갔었다. 그 A씨가 어느 날 들려준 어린 시절 이야기다. 시골 학교는 교재비나 설비비 때문에 메뚜기를 잡아 졸여 팔곤 했다고 한다. 그리고 그 메뚜기는 학생들한테 잡아오게 시켰고 A씨는 꽤 둔한 편이라 기한이 다 되도록 할당량을 채울 수가 없었다고 한다. 학교에서는 그 정도면 됐다고 허락해줬다. 하지만 A씨의 아버지는 그럼에도 학교에 들 낯이 없잖아. 당장 나가서 더 잡아와. 라고 A씨를 집에서 끌어냈다고 한다. 불쌍하게도 A씨는 눈물을 주룩주룩 흘리며 어두운 논에서 메뚜기를 잡게 되었다. 그러고 있는데 저 멀리 빛이 뿌옇게 비치더란다. 하지만 불빛이 보이는 곳은 논투성이인데다 그 뒤는 숲이라 인적이 없는 곳이었다. 이상하다 싶어 그쪽을 바라보니 무언가가 불타고 있는 듯 했다. 상당히 큰 불이라 처음에는 누군가 모닥불을 피우고 있는 줄 알았다고 한다. 하지만 불꽃 색깔이 조금 이상했다. 빨갛다가 초록색으로 변하고 그게 다시 빨갛게 돌아간다. 이상하다는 생각은 들었지만 무섭지는 않았다고 한다. 오히려 아름답다는 생각에 계속 바라봤다고 한다. 계속 보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불빛이 느껴졌다. A씨의 어머니가 A씨를 찾아온 것이었다. A씨의 어머니는 무서운 얼굴을 하고 언제까지 메뚜기나 잡고 있는 거야? 라고 A씨에게 소리쳤다. 그게 하고 A씨는 불빛을 가리켰다. 하지만 A씨의 어머니는 그냥 모닥불이잖아 라고 말할 뿐이었다. 집에 돌아오니 밤 9시가 지난 터였다. 집에서 쫓겨낸 게 저녁 7시였고 불을 발견한 건 나가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였다. 그새 2시간이 훌쩍 지나갔던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불빛이 올라왔던 곳에는 사람들이 잔뜩 몰려 있었다. 경찰도 있었고 뭐 이쯤 되면 뭐가 불타고 있었는지는 다들 알겠지. 거기 있던 건 새까맣게 타버린 사람 시체였다. 이야기를 듣고 나는 기분 나쁘네 라고 말했다. A씨는 그래도 아름다웠어 라고 대답했다. 5번째 이야기 자전거. 딱히 뭐가 있었던 건 아니라 어디다 털어놓기도 그래서 여기 올려본다. 자전거를 타다가 겪은 일이다. 앞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달려오더라. 자전거를 타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앞에서 누가 오면 서로 길 옆으로 붙어서 먼저 가라고 양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나는 앞에서 오는 자전거를 보자마자 길 옆에 딱 달라붙어 지나가곤 했다. 그날 역시 3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상대방을 발견하고 길 구석에 붙어 지나가고 있었다. 그런데 무슨 심보인지 맞은편 자전거도 나랑 똑같은 쪽 구석에 붙어서 달려오는 것이었다. 어쩔 수 없다 싶어 내가 반대쪽으로 방향을 바꾸자 곧 그 자전거도 마찬가지로 반대편으로 달라붙었다. 나는 조금 초조해졌다. 멍하니 달리고 있었기에 정신을 바짝 잡고 상대방을 보고 제대로 피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다. 하지만 그러는 사이 이상한 걸 눈치챘다. 상대방과의 거리가 전혀 좁혀지질 않고 있었다. 어라? 하고 당황해서 자세히 보니 앞에 있는 자전거는 나와 똑같이 앞으로 나아가고 있었다. 평소라면 거기서 그냥 마음을 놓고 다시 멍하니 페달을 밟았을 터였다.
하지만 나는 또 깨닫고 말았다. 그리고 겁에 질려 정신을 잃을 것만 같았다. 앞에 달려가고 있는 자전거에 탄 사람은 내게 얼굴을 보이고 있었으니까. 새까만 원피스를 입은 채 분명히 내게 얼굴을 돌리고 있었다. 저녁 무렵이라 빛이 얼마 없어 표정은 잘 보이지 않았지만 확실히 얼굴이었다. 모자도 가면도 아니었다. 그렇게 나를 바라보며 그 녀석은 앞을 향해 달리고 있었다. 자세히 바라봤지만 자전거가 앞을 향하고 있다는 것만 보였고 몸이 어느 쪽으로 돌아서 있는지는 알 수 없었다. 검은 원피스 옷자락이 다리까지 내려왔거든.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위험하다는 생각이 들어 나는 옆길로 방향을 틀었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빙돌아 집으로 돌아왔다. 아무 일 없이 집에 돌아왔지만 지금 다시 떠올려도 무서운 일이다. 그 녀석은 내가 방향을 바꿀 때마다 똑같이 옆으로 따라붙었었다. 계속 나를 보고 있었던 것이다. 언제부터 내 앞에서 달리고 있었던 걸까? 그날 이후 그 녀석을 만난 적은 없지만 아직도 앞에 자전거가 보이면 순간 소름이 끼치곤 한다. 도대체 정체가 뭐였을까? 6번째 이야기 동생이 물을 무서워하는 이유. 어렸을 적 집 뒤편에는 작은 개울이 하나 있었습니다. 당시 살고 있던 집과는 별로 떨어지지 않는 거리에 있었기에 여름 방학 내내 어린 동생과 개울가를 찾아 함께 놀았습니다. 이미 성인이 된 몸이라 그다지 많은 것은 생각이 나지 않지만 함께 징검다리를 건너며 놀거나 샌드위치를 아침 일찍 싸서 저녁까지 신나게 놀았던 기억은 내 마음속 어딘가에 따뜻하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동생과 저는 가끔 그 개울가에서 낚시하기도 했는데 집에 가지고 돌아가기도 미안한 조그만 은빛 송사리를 제외하고는 어떤 물고기도 잡지 못했습니다. 나름 큰 개울치고는 낚이는 물고기가 형편없이 작은 녀석밖에 없었기에 그다지 놀 거리가 없어질 무렵 시간 보내기용 낚시였던 것으로 저는 기억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개울가를 찾던 어느 더운 여름날 동생과 저는 드물게 아침 8시 알람 소리에 깨고 말았습니다. 당시 동생은 4학년을 막 끝마친 무렵이었는데 학교 성적에서 올 A를 맞은 상태였기에 또한 저 역시도 우수한 성적으로 막 중학교를 졸업해 어른이 된 시기였기에 부모님께서는 상당히 기뻐하며 늦잠을 허락해 주셨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난히도 아침 햇살이 뜨거웠던 그날 우리는 수영복을 챙겨 매일같이 가던 개울로 뛰쳐나갔습니다. 평소 이 개울에선 어딘지 모를 한기가 느껴졌기에 수영을 할 생각이 들지 않아 개울가에서만 놀곤 했는데 어째서인지 그날만큼은 하늘에서 쏟아져 내려오는 더위에 숨이 막혀 아무 생각도 없이 수영복을 입고 달려나갔다고 생각합니다. 동생과 달리기 시합을 하며 도착한 우리 눈앞에 펼쳐진 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광경이었습니다. 평소 우울해 보이기만 했던 암록색의 개울물은 마치 우리 눈앞에서 춤추듯 실렁였고 물에 비친 더운 여름날의 포근하기만 한 햇살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또 개울 저편에서 불어오는 차가운 개울 바람은 들뜬 우리를 가만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동생과 저는 더위에 서로를 구속하고 있었던 셔츠를 훌렁 벗어 던졌습니다. 아직 이른 시간이었기에 물이 차가울 것이라는 생각은 어느 정도 하고 있었지만 아름다운 풍경과 덧불에 내리쬐는 햇살에 우리는 얼른 물로 뛰어들고 싶었습니다. 어린 동생은 오랜만에 하는 수영에 기대가 넘쳤는지 개울가에서 잠시 동안 담그고 있었던 발을 뺀 채 수영복도 입지 않은 발가벗은 상태로 물로 뛰어들었습니다. 첨벙하는 소리와 함께 동생 녀석이 물에 뛰어든 것과 잊고 있었던 개울가의 한기가 갑자기 심해진 것은 동시였습니다. 몇 초 전까지만 하더라도 뜨거운 아침 햇살에 수영하고 싶다는 생각이 가득했지만 수면에 물보라가 튀며 동생이 물속으로 빨려 들어간 순간 내가 오직 느낄 수 있었던 것은 불안감과 차가움 뿐이었습니다. 적어도 수영복이라도 입고 들어가렴. 형, 어차피 보는 사람도 없는데 왜 그렇게 가려. 그냥 들어와. 하지만 동생 녀석은 이런 불안감을 아는지 모르는지 날 재촉하며 물장구를 쳐댔습니다. 수영복을 입지 않으면 이상한 물고기가 달려들 수 있어. 빨리 수영복을 입지 못하겠니? 계속해서 물장구를 치며 물을 뿌려오는 녀석에게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어 재촉하고 있었지만 녀석은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연신 웃으며 물속으로 들어올 것을 점점 부추겼습니다. 그렇게 물장구를 치며 신나게 놀고 있는 녀석을 바라보던 때에 아까와는 다른 어떤 기분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들기 시작했습니다. 개울물로 들어오라는 아무 걱정 없이 차가운 물에 몸을 맡기고
즐겁게 놀라는 그런 종류의 형용할 수 없는 편안한 감정이 마음속에서 끓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동생의 재촉과 물장구가 점점 더 심해질 무렵 도저히 이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었던 저는 숨을 한껏 들이마신 채 물로 다이빙했습니다. 물속은 바깥에서 보던 암록색의 아름다움과는 달리 진한 검정 녹색으로 물들어 있었습니다. 햇빛이 개울 바닥까지는 닿지 않는 듯 시야는 점점 어두워지며 확보되지 않았고 물속에 가라앉은 나무까지는 수영해 나아갈 때마다 몸을 툭툭 치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다이빙에 들어간 개울 바닥에 손을 닿은 순간 저는 갑작스럽게 나타난 커다란 물고기를 볼 수 있었습니다. 4피트 정도의 크기에 경사진 머리와 커다란 물갈퀴를 갖고 있던 녀석은 굉장한 위압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녀석은 제가 개울 바닥을 손으로 짚은 그 순간부터 내 주위를 서성이기 시작했고 바닥을 힘껏 차 수면으로 상승할 때까지 내 곁에서 떠나질 않았습니다. 표면에 도착했을 때 잠시 동안 잊었던 불안감과 한기가 또다시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엄습할 수 없는 어떤 종류의 공포가 점점 내 몸에 뿌리내리기 시작했을 때 나는 이를 극복해보고자 동생에서 큰 소리를 질렀습니다. 나 물속에서 아주 큰 물고기 봤다. 아무래도 손으로 잡을 수 있을 것 같아. 하지만 이런 내 소리는 동생에게 닿지 못했습니다. 눈앞에서 실실거리며 웃고 있어야 할 동생이 갑자기 사라져 버렸습니다. 어렸을 적부터 물에 빠진 척하는 놀이를 하던 동생이기에 당연히 그때까지만 해도 동생이 물에 빠진 척을 한다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약간 달랐습니다. 보통 잠수한 후 5초 정도면 다시 올라와 깔깔거렸던 녀석이 10초 하고도 초침이 더 흘러갈 때까지 물 밖으로 나오질 않았습니다. 숨이 막히고 아침에 느꼈던 한기가 점점 더 나를 지배해 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아함에 동생이 사라졌던 자리로 점점 수영해 가던 무렵 그렇게 찾아 헤맸던 동생이 갑자기 물 위로 몸을 튕기며 올라왔습니다. 공포에 질린 얼굴로 나를 보며 녀석은 무어라 표현할 수 없는 분위기에 압도당한 듯 소리 질렀습니다. 형, 어떤 게 나를 물었어. 형, 어떤 게 나를 물었어. 계속해서 무언가에 물렸다며 동생은 나에게 소리쳤습니다. 심장이 곧 폭발할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을 잃을 수도 있을 것만 같았습니다. 무언가에 나 역시도 당할 것이라고 공포감에 압도되어 버린 것만 같았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빨간색의 무언가가 동생 주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물에 탄 색소처럼 빠르게 암록색 개울물은 점점 붉은색으로 물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폭발했던 심장이 멈추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이성의 끈이 끊어지며 저는 제가 낼 수 있는 제일 빠른 속도로 동생에게 헤엄쳐 갔습니다. 물을 첨벙첨벙 튀겨가며 동생에게 접근할 때 저는 물속에서 검은색의 무언가가 그를 향해 방향을 트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공포에 사로잡혀 있던 저는 아무런 생각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할 수 있었던 유일한 생각은 헤엄쳐 도망가자는 본능뿐이었습니다. 저는 동생의 한쪽 팔을 잡은 채 개울가로 빠르게 헤엄쳐 갔습니다. 아마 그때 냈던 속력을 저는 결코 요즘 낼 수 없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동생은 내가 팔을 잡고 전속력으로 수영하는 와중에도 날카롭게 비명을 지르며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하고 허우적거렸습니다. 피는 점점 개울가에 퍼져나갔으며 혈향이 느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동생의 비명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해 뒤돌아본 순간 나는 우리 바로 뒤에 그 녀석이 따라붙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녀석은 얼굴을 수면 위로 내민 채 우리를 창백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후 이성을 놓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몸속에는 언제나 본능과 이성이 함께 공존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이었는지 다행히도 저는 본능적으로 동생을 이끌고 물 밖으로 나올 수 있었습니다. 물 밖으로 나오자 그저 느낌이라고 생각했던 혈양은 깊게 공기를 수놓기 시작했습니다. 걱정에 걱정이 더해져 아무것도 생각할 수 없다는 것이 바로 이런 기분이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파지는 팔과 다리를 신경 쓸 틈도 없이 저는 동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보고 말았습니다. 동생의 종아리에는 골프공 사이즈에 물린 자국이 있었습니다. 피에 잔뜩 절어 벗겨진 살 속 상처는 내가 다시 보고 싶지 않은 내 인생이란 영화 속 장면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난 동생을 끌며 집으로 달려갔습니다. 이전 날까지도 기분이 좋아 보이셨던 부모님은 개울에서 보았던 그 녀석처럼
얼굴을 창백해 하시며 우리를 이끌고 병원에 가게 되었고 동생은 그렇게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후 동생은 정신적인 면으로나 육체적인 면으로나 흉터가 남았지만 생글생글거리며 내 옆에 찰떡처럼 들러붙은 채로 학창시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이 벌어진 후 동생은 결코 물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창백하기만 한 녀석의 얼굴을 동생은 결코 잊을 수 없다고 술을 마실 때면 저에게 털어놓습니다. 여담으로 저는 이 사건 이후 여름방학 동안 경찰서에서 조사 아닌 조사를 받았습니다. 동생의 종아리에 남은 상처 자국이 사람의 이빨 자국 모양과 비슷하다는 이유 때문이었는데 거짓말 탐지기까지 동원되는 경찰서를 이전에도 이후에도 가지 않았던 저로서는 너무나도 큰 일이었습니다. 후에 제가 동생이랑 갔던 개울에서 사람 이빨 모양의 이를 가진 거대한 물고기가 지역 낚시꾼에게 잡히며 풀려날 수 있었습니다. 나름 큰 개울치고 송사리 크기의 형편없는 물고기만 있던 것을 수상히 여긴 지역 낚시꾼이 그물을 쳐서 잡은 것으로 지역 신문에 삼면을 장식했습니다. 왜 녀석은 제가 아닌 동생을 물었겠느냐고. 저는 악몽에 시달리며 생각했습니다. 어째서 녀석은 제가 아닌 동생을 택했고 이미 놓친 사냥감을 그렇게 끈질기게 개울가까지 따라왔던 것이냐고 말입니다. 추측해보건대 송사리를 제외한 모든 것을 잡아먹어버린 녀석에게 저와 함께 신나게 노는 동생은 부러움의 대상이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동료조차도 모두 잡아먹어버려 빛조차 들지 않는 어두운 개울 바닥을 흙고 있던 녀석에게 아름다운 햇살 속 나를 의지해가며 웃고 있던 동생의 모습은 증오를 느끼게 하기엔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게 아름답기만 한 개울에서 느껴졌던 한기는 녀석이 증오스럽게 우리를 바라보며 내뿜고 있었던 것일지도 모릅니다. 7번째 이야기 시체. 태평양 전쟁 끝 무렵 어느 날 홋카이도 어촌의 수많은 일본군 병사 익사체가 떠내려왔다. 500군은 훌쩍 넘는 수였다. 아무래도 병사를 실은 수송선이 미국 잠수함의 공격을 받아 바다에서 침몰한 듯했다. 시체 중 장교는 없었다. 장교들은 구명정으로 탈출한 것 같았다. 시체를 수습하던 어부들은 문득 기묘한 것을 알아차렸다. 팔이 없는 시체가 꽤 많았다. 손목이 잘린 것도 있고 아예 어깨부터 팔 전체가 잘려나간 시체도 있다. 바닷물에 씻겨나가 피는 나오지 않았지만 예리한 것에 베이기라도 한 듯 팔이 잘려나간 단면은 평탄했다. 개 중에는 팔이 잘려나갔을 뿐 아니라 얼굴에 크게 베인 상처가 난 시체도 있었다. 바다에 뛰어들다 생긴 상처인가 싶기도 했지만 시체의 반이 넘게 팔이 잘려나간 건 아무래도 이상했다. 그리고 전쟁이 끝난 후 당시 구명정을 타고 살아남은 장교는 그 사건에 대해 이렇게 증언했다. 배전에 손들이 마구 달라붙었다. 강한 파도가 치는데 여기저기서 손들이 달라붙으니 작은 배는 견디지 못하고 크게 요동쳤다. 그들이 배에 타려다 배가 전복되는 것보다 배전을 감싼 그 손들 자체가 무서워서 견딜 수 없었다. 수면은 병사들로 가득 차 있는데 그 가운데 작은 구명정 3척이 떠 있을 뿐이었다. 옆에 있는 구명정에서는 장교들이 일제히 군도를 빼들었다. 곧 우리 배에 탄 사람들도 군도를 손에 들었다. 손에 대한 공포심이 군도를 뽑게 한 것이다. 잘라도 또 새로운 손이 배전에 올라왔다. 팔을 잘린 병사는 바닷속으로 가라앉기도 했지만 그대로 헤엄치는 이도 있었다. 그 장교의 말에 따르면 그들은 이렇게 말했다고 한다. 천황폐하 만세. 그러나 그 진위는 아무도 모른다. 8번째 이야기. 기묘한 고양이. 어느 날 밤 나는 집 근처에서 길을 잃었다. 그날따라 거리는 평소와 달리 낯설게 느껴졌고 길을 찾으려 하던 중 한 고양이를 발견했다. 그 고양이는 내 앞에서 천천히 걸으며 나를 이끌 듯 했고 나는 무의식적으로 고양이를 따라갔다. 고양이가 이끄는 대로 따라가다 보니 어두운 골목에 다다랐다. 그곳에서 고양이는 나를 올려다보더니 갑자기 몸을 돌려 다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혔지만 고양이를 놓치지 않으려 따라갔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고양이가 사라졌다. 나는 순간적으로 어딘가 잘못된 곳에 왔다는 생각이 들었고 주변을 살펴보니 그 골목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처럼 낯선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다. 사람 하나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는 점점 불안해졌다. 갑자기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져 돌아보니 고양이가 다시 나타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고양이의 눈은 이상하게 빛나고 있었고 나는 그 눈빛에 사로잡혀 꼼짝할 수 없었다. 그 순간 고양이가 천천히 내게 다가왔고 나는 두려움에 몸을 떨기 시작했다. 그러나 고양이는 내 발치에 다다르더니 그저 조용히 나를 바라보며 앉았다. 마치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눈빛이었지만 나는 그 의미를 알 수 없었다. 그렇게 잠시 시간이 흐른 후 고양이는 다시 몸을 돌려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그제서야 몸을 움직일 수 있었고 급히 그 자리를 떠났다. 이후로 그 골목에는 절대 가지 않기로 마음먹었다. 그 고양이가 나를 어디로 이끌려 했는지 그날 밤의 일이 무엇이었는지는 지금도 알 수 없다. 9번째 이야기 거울 속의 얼굴. 나에게는 항상 거울을 바라보는 습관이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거울 속의 내 얼굴이 미묘하게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차이가 더 명확해졌다. 마치 내 얼굴이 아닌 다른 사람의 얼굴을 보는 것 같았다. 특히 눈동자의 움직임이 이상했다. 내가 눈을 움직이지 않았는데도 거울 속의 눈동자가 나를 바라보며 따라오는 느낌이 들었다. 그때부터 나는 거울을 보는 것이 두려워졌다. 그러나 동시에 이상하게도 거울을 보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다. 어느 날 나는 용기를 내서 거울 속의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그리고 그 순간 거울 속의 얼굴이 갑자기 미소를 지었다. 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다. 분명히 내가 웃지 않았는데 거울 속의 얼굴은 내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차갑게 웃고 있었다. 그 후로 나는 거울을 다시 보지 않기로 결심했다. 하지만 거울을 멀리하려고 해도 그 얼굴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다. 내가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얼굴은 점점 더 생생하게 떠올랐다. 결국 나는 거울을 치워버리고 방 안의 모든 거울을 제거했다. 그러나 그 얼굴이 사라지지 않았다. 지금도 가끔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다. 그 얼굴이 진짜였는지 내 환상이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다시는 그 얼굴을 보고 싶지 않다. 10번째 이야기 낯선 손님. 어느 날 밤 나는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갑자기 초인종이 울렸고 나는 문을 열어보았다. 문 앞에는 낯선 남자가 서 있었다. 그는 내가 잘못 찾아온 것 같다며 길을 물어보려고 문을 두드렸다고 말했다. 나는 그를 의심하지 않고 친절하게 길을 알려주었다. 그는 감사하다며 나에게 미소를 지었다. 그 미소는 어딘가 불편하게 느껴졌지만 나는 그저 예의상 미소를 되돌려 주었다. 그가 떠난 후 나는 문을 닫고 다시 자리에 앉았다. 그런데 갑자기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방금 그 남자의 목소리가 너무도 익숙하게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러나 나는 그 남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었다. 이상한 기분에 사로잡혀 있을 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다시 들렸다. 나는 다시 문을 열었지만 이번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런데 그 순간 문 앞에 있던 그 남자가 갑자기 내 뒤에서 나타나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나는 너무 놀라서 몸을 돌렸지만 뒤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남자는 어디로 갔는지 알 수 없었고 나는 그 일이 있은 후 밤마다 불안해졌다. 그날 밤 내가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 남자는 누구였을까? 지금도 그 생각만 하면 소름이 돋는다. 11번째 이야기 기묘한 전화. 어느 날 집에 혼자 있을 때 전화가 울렸다. 나는 전화를 받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전화를 끊었지만 잠시 후 다시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전화선 반대편에서는 누군가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조금 불안해져서 전화를 끊었다. 그런데 그 후로도 같은 번호에서 계속 전화가 왔다. 나는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고 전화를 받을 때마다 떨리는 목소리로 누구세요? 라고 물었다. 그러나 항상 돌아오는 것은 침묵이었다. 그리고 어느 날 전화가 또 울렸다. 나는 이번에는 받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상하게도 그날만큼은 전화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 수화기를 들었을 때 반대편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여전히 침묵이었다. 그러나 그 순간 갑자기 한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목소리는 내가 전혀 알지 못하는 남자의 목소리였다. 그는 나에게 말을 걸었지만 나는 너무 무서워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 후 전화는 끊겼고 나는 그 남자의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 그 번호에서 전화가 다시 오지 않았지만 그 남자의 목소리는 내 기억 속에 영원히 남아있다. 그 전화가 무엇이었고 그 남자가 누구였는지는 아직도 알 수 없다. 12번째 이야기 잃어버린 시간.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술을 마시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다. 술이 조금 취해 있었지만 정신은 비교적 맑았다. 그런데 집으로 가는 길에서 갑자기 시간이 멈춘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시계는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지만 주변의 모든 것이 고요해졌고 거리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이 상황이 너무 이상하게 느껴져 빨리 집으로 돌아가고 싶었다. 그런데 걸으면 걸을수록 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길을 잘못 든 것도 아닌데 집에 도착하지 못하고 있었다. 나는 점점 더 불안해지기 시작했다. 그리고 어느 순간 내가 걷고 있는 길이 낯설게 느껴졌다. 분명히 익숙한 길이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전혀 다른 곳으로 변해 있었다. 나는 무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부터 내 마음속에 공포가 밀려오기 시작했다. 나는 모든 것을 무시하고 무작정 달리기 시작했다. 그러나 아무리 달려도 그 낯선 길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마치 미로에 갇힌 것처럼 나는 계속해서 같은 곳을 맴돌고 있었다. 그러던 중 갑자기 뒤에서 누군가 나를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너무 놀라서 뒤돌아보지도 않고 더 빨리 달렸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다. 결국 나는 그 소리가 너무 가까워졌을 때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나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 순간 나는 모든 것이 꿈이라고 생각하려 했지만 너무 생생한 현실이었다.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야겠다고 생각하며 계속해서 달렸다. 그리고 마침내 나는 갑자기 눈을 떠보니 내 방에 누워 있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든 것이 평온했다. 그러나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생생하게 남아있다. 내가 겪은 것은 꿈이었을까 아니면 현실이었을까? 그날 밤의 일은 지금도 나를 혼란스럽게 만든다. 13번째 이야기 검은 숲의 저주. 내가 어렸을 때 우리 마을에는 아무도 가까이 가려 하지 않는 숲이 있었다. 그 숲은 마을에서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해 있었지만 그곳에 대해선 수많은 전설과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다. 어른들은 늘 우리에게 그 숲에 가지 말라고 경고했고 아이들 사이에서는 그 숲을 검은 숲이라고 불렀다. 검은 숲에 들어가면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 숲속 깊은 곳에는 악령이 숨어 있다는 이야기. 그리고 그 숲에서 길을 잃으면 영원히 돌아올 수 없다는 이야기가 아이들 사이에 퍼져 있었다. 그 숲은 낮에도 어둡고 음침했으며 나무들은 마치 검은 그림자처럼 서 있었다. 나뭇잎이 거의 없는 나무들이 우거져 있었고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다. 숲속에는 이상한 소리가 자주 들렸고 가끔은 설명할 수 없는 기운이 느껴지기도 했다. 이 모든 이유들로 인해 마을 사람들은 그 숲에 대해 이야기하기를 꺼려했다. 그러나 나는 어릴 적부터 그 숲에 대한 호기심이 많았다. 다른 아이들은 그 숲을 무서워했지만 나는 그곳에 들어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억누를 수 없었다. 숲에 얽힌 전설들이 나의 호기심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친구들과 함께 숲 근처에서 놀고 있었다. 우리는 늘 그랬듯이 숲의 가장자리를 돌아다니며 위험하지 않은 곳에서만 놀았다. 하지만 그날은 무언가 달랐다. 나는 왠지 모를 강한 호기심에 사로잡혀 숲속 깊숙이 들어가 보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다. 친구들은 그런 내 제안을 듣고 경악했다. 너 미쳤어? 그 숲에 들어가면 안 돼. 한 친구가 놀라며 말했다. 우리 부모님이 그러셨잖아. 그 숲은 저주받은 곳이니까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다른 친구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런 경고를 무시하고 친구들을 설득하기 시작했다.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린애들이 아니야. 그냥 조금만 들어가 보고 나오면 될 거 아니야. 그럼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친구들은 처음엔 반대했지만 나의 계속된 설득에 결국 마음이 흔들렸다. 그래, 뭐 조금만 들어가 보는 거라면. 그래도 이상한 소리가 들리거나 뭔가 수상한 게 보이면 바로 나오는 거다. 한 친구가 마지못해 동의했다. 다른 친구들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그렇게 숲속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숲속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어두웠다. 낮인데도 불구하고 나무들 사이로 빛이 거의 들어오지 않았고 마치 밤처럼 어두운 기운이 감돌았다.
우리는 서로 가까이 붙어 숲속을 조심스럽게 걸었다. 숲속에는 이상한 냄새가 풍겼고 땅은 부드럽고 미끄러웠다. 발을 디딜 때마다 나뭇가지나 낙엽이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렸고 그 소리 때문에 우리 모두 긴장했다. 한 친구는 갑자기 멈춰 서더니 우리 그냥 돌아가자. 뭔가 기분이 나빠라고 말했다. 하지만 나는 그 말을 무시하고 더 깊이 들어가자고 했다. 호기심이 나를 이끌었고 나는 멈출 수 없었다. 우리가 숲속을 더 깊이 걸어 들어갈수록 주변은 점점 더 어두워지고 음산해졌다. 나무들은 더욱 빽빽해졌고 나뭇가지들이 마치 손처럼 우리를 붙잡으려는 것 같았다. 이상한 소리가 점점 더 가까워지더니 마치 누군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처럼 느껴졌다. 친구들은 점점 더 불안해졌고 한 친구는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들었어? 무슨 소리야? 우리는 모두 귀를 기울였고 그 순간 이상한 울음소리가 들려왔다. 마치 누군가 멀리서 우리를 부르는 것 같은 소리였다. 그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고 우리 모두 공포에 질려 있었다. 이제 그만 나가자. 한 친구가 다급하게 말했다. 그러나 나는 여전히 호기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조금만 더 들어가자. 뭔가 재미있는 걸 발견할지도 몰라. 나는 그렇게 말했지만 친구들은 나를 강제로 끌고 숲 밖으로 나가려고 했다.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짙은 안개가 숲속을 뒤덮었다. 우리는 서로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손을 꼭 잡았지만 안개는 너무나 짙어서 앞을 볼 수 없게 만들었다. 우리는 점점 더 깊은 공포에 빠져들었고 어떻게든 이 숲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느꼈다. 그러나 방향을 잃고 말았다. 그 안개 속에서 우리는 길을 잃었고 돌아가는 길을 찾을 수 없었다. 우리는 안개 속에서 길을 잃고 헤매기 시작했다. 아무리 걸어도 숲의 끝이 보이지 않았고 마치 무한한 미로에 갇힌 것처럼 느껴졌다. 발밑은 점점 더 미끄러워졌고 발을 내디딜 때마다 땅이 꺼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우리는 공포에 질려 서로를 붙잡고 어떻게든 이 상황에서 벗어나려고 애썼다. 하지만 그때 갑자기 안개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여기에 들어온 걸 후회하게 될 거야. 그 목소리는 차갑고 서늘했으며 마치 누군가의 귀에 대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보며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려오는지 찾으려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목소리는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맴돌았고 우리는 점점 더 공포에 휩싸였다. 이제 그만 나가자. 한 친구가 겁에 질린 목소리로 외쳤다. 우리는 필사적으로 숲 밖으로 나가려고 했지만 길을 잃은 상태에서 그게 쉽지 않았다. 그리고 그때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기 시작했다. 우리는 눈을 깜빡이며 주위를 둘러봤다. 안개가 사라진 후 우리가 서 있는 곳은 처음 들어왔던 곳과는 전혀 다른 장소였다. 주변의 나무들은 더 이상 검지 않았고 그 대신 기이한 색깔의 나무들이 서 있었다. 나뭇잎은 붉고 노란색으로 물들어 있었으며 공기는 한층 더 싸늘해졌다.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이곳이 어디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한 친구가 뭔가를 발견했다. 저기 봐. 저게 뭐야? 우리는 모두 그 친구가 가리키는 곳을 쳐다보았다. 거기에는 오래된 건물이 있었다. 건물은 낡고 황폐해 보였으며 창문들은 깨져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덮여 있었다. 그 건물은 마치 오랫동안 사람의 손길이 닿지 않은 듯한 느낌을 주었다. 우리는 호기심과 공포가 뒤섞인 상태로 그 건물 쪽으로 다가갔다. 건물에 가까이 다가갈수록 우리는 이상한 기운을 느꼈다. 건물에서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하지만 우리는 멈출 수 없었다. 우리는 결국 건물 앞에 도착했고 문은 조금 열려 있었다. 그 문틈으로 희미한 빛이 새어나왔고 우리는 그 빛에 이끌려 문을 밀고 안으로 들어갔다. 건물 내부는 예상했던 것보다 더 낡고 어두웠다. 먼지가 가득 쌓여 있었고 벽에는 기묘한 그림들이 그려져 있었다. 그림들은 마치 원시적인 문양 같았고 어떤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상징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우리는 그 그림들을 바라보며 이곳이 단순한 폐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때 갑자기 건물 깊숙한 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우리는 놀라서 그 소리가 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소리는 점점 더 커지더니
마치 무언가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는 것 같았다. 우리는 공포에 휩싸여 서로를 바라보며 어떻게 할지 고민했다. 그러나 그때 한 친구가 갑자기 소리를 질렀다. 저기 봐, 무언가가 있어. 우리는 그 친구가 가리키는 쪽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검은 그림자 같은 형체가 있었다. 그 형체는 마치 사람 같았지만 그 누구도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없었다. 형체는 천천히 우리 쪽으로 다가왔고 우리는 그 형체가 점점 더 가까워질수록 공포에 질렸다. 형체는 우리에게 다가오더니 갑자기 멈춰섰다. 그리고 그 형체가 입을 열었다. 여기서 무엇을 찾고 있느냐? 그 목소리는 차갑고 무겁게 느껴졌고 우리는 그 목소리에 대답할 수 없었다. 형체는 우리의 침묵에 반응하지 않고 다시 한번 말을 걸었다. 이곳은 너희가 있을 곳이 아니다. 돌아가라. 아니면 후회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에 공포를 느꼈지만 동시에 이상한 호기심도 느꼈다. 나는 용기를 내어 그 형체에게 물었다. 당신은 누구인가요? 왜 우리를 여기에 오게 했나요? 형체는 잠시 침묵했다가 다시 입을 열었다. 나는 이 숲의 수호자이다. 이곳은 오래전부터 저주받은 땅이다. 들어온 자는 결코 무사히 돌아갈 수 없다. 우리는 그 말에 더욱 공포를 느꼈다. 그러나 형체는 계속해서 말을 이었다. 이 숲은 악령들의 안식처다. 그들을 방해하는 자는 그들의 분노를 사게 될 것이다. 우리는 더 이상 그 말을 들을 수 없었다. 그 순간 나는 친구들에게 외쳤다. 우리는 이곳을 떠나야 해. 이곳은 우리에게 위험해. 우리는 그 말에 동의하고 급히 건물을 빠져나가려고 했다. 그러나 그 순간 건물의 문이 갑자기 닫혔다. 우리는 당황해서 문을 열려고 했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때 형체가 다시 우리에게 다가왔다. 너희는 이미 저주받았다. 이제 돌아갈 길은 없다. 우리는 그 말에 절망감을 느끼며 건물 안에서 벗어나기 위해 필사적으로 몸부림쳤다. 그러나 그때마다 형체는 우리를 가로막았다. 그 형체는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이 웃으며 우리의 공포를 즐기는 것 같았다.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점점 더 지쳐갔다. 힘이 빠지고 정신은 혼미해져 갔다. 그리고 그 순간 나는 갑자기 정신이 번쩍 들었다. 나는 이곳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나는 용기를 내어 형체에게 물었다. 우리가 이곳에서 벗어날 방법은 없나요? 제발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주세요. 형체는 잠시 침묵하더니 너희가 이 숲을 떠나고 싶다면 하나의 대가를 치러야 한다. 라고 말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잠시 망설였지만 곧 결심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나요? 형체는 천천히 대답했다. 너희 중 한 명이 이곳에 남아 나와 함께 이 숲을 지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모두 이곳에 영원히 갇히게 될 것이다. 우리는 그 말을 듣고 모두 충격에 빠졌다. 서로의 얼굴을 바라보며 누가 그 대가를 치를 것인지 고민했다. 그러나 아무도 자원하려 하지 않았다. 모두 두려워했기 때문이다. 나는 그때 문득 생각했다. 내가 이곳에 남아서 친구들을 구할 수 있을까? 그 생각은 나를 괴롭혔다. 그러나 결국 나는 용기를 냈다. 내가 남겠다.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친구들은 놀라서 나를 쳐다보았다. 그러나 나는 이미 결심한 상태였다. 너희는 이곳을 떠나라. 나는 여기서 이 숲을 지키겠다. 형체는 내 결심을 듣고 미소를 지었다. 좋다. 너희는 이제 이곳을 떠날 수 있다. 그러나 이 소녀는 이곳에 남아 나와 함께 이 숲을 지킬 것이다. 우리는 마지막으로 서로를 바라보았다. 친구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나를 떠나보내는 것이 힘들어 보였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설득했다. 너희는 무사히 돌아가야 해. 나는 괜찮을 거야. 친구들은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고 형체는 손짓으로 그들에게 길을 열어주었다. 친구들은 한 발 한 발 숲을 빠져나갔다.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마지막 인사를 건넸다. 친구들이 숲을 벗어난 후 나는 형체와 함께 그 숲에 남게 되었다. 형체는 내게 말했다. 너는 이제 이 숲의 새로운 수호자다. 너의 임무는 이 숲을 지키는 것이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들은 모두 경고해야 한다. 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그날 이후 나는 이 숲에서 살게 되었다. 그 숲에서 나는 많은 시간을 보내며
숲의 비밀을 알게 되었다. 그곳에는 많은 악령들이 숨어 있었고 나는 그들을 지켜보며 이 숲을 보호하는 임무를 맡았다. 시간이 지나면서 나는 점점 더 이 숲에 익숙해졌다. 그러나 때로는 친구들이 보고 싶어졌다. 그들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무사히 지내고 있는지 궁금했다. 그러나 나는 그들을 다시 만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이 숲에 남아서 이 숲을 지켜야 했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혼자서 이 숲을 지키며 많은 이들이 이 숲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았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나의 마지막 이야기다. 이 숲에 들어오려는 자들에게 경고한다. 이곳은 저주받은 땅이며 들어오는 자는 결코 무사히 돌아갈 수 없다. 나처럼 이곳에 영원히 남게 될 것이다.